사고 싶으신 아파트들이 10개 정도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라. 제일 많이 빠진 게 제일 많이 오를 거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락가, 상승가, 하락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핵심 지역들은 우상향할 텐데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어쨌든 물건을 살 때 고민되실 거잖아요. 지역도 고민될 거고, 그쵸. 평수도 고민이 될 그쵸. 거고, 뭐 이제 대형이 품귀 현상이 있어서 이제 대형을 사인다는 분도 있고. 그걸 지역별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사고 싶으신 아파트들이 10개 정도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라. 제일 많이 빠진 게 제일 많이 오를 거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만 수치긴 한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종시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왜 많이 빠졌게요? 제일 많이 올라서. 대전, 인천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왜 많이 빠져요? 많이 올랐기 그러죠. 때문에. 이거예요. 자산시장의 공통점이에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오릅니다. 물론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관점에서. 상승률, 하락률 관점에서. 금액하고는 달라요. 금액은 모수가 크면 조금만 올라도 금액이 커 보이잖아요. 그건 별개고 상승률이나 하락률 차원에서는 많이 내린 게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빠진 걸 사자. 많이 빠진 거. 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산다. 근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덜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산시장은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온리 프라이스. 그러면 요 예를 서울 하나로만 들고 와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마지막까지 좀 덜 빠진 데는 사실 강남구 서초구이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전 정부 때의 똘똘한 한 채. 그때만 해도 이제 한 채. 뭐 그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거기가 가장 이제 덜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서울 평균보다는 서초구가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도 적겠지만 대신 이런 건 있는 거죠. 그 한 채당 가격이 크잖아요. 조금만 빠져도 데미지가 클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크죠. 그렇죠. 20억인데 그냥 10% 빠져도 2억이잖아요. 2억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충격은 클 텐데 하락률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지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잠실 쪽에는 워낙 하락한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말씀하신 데 집값이 거기서 조금 이제 상승으로 조금 꿈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꿈틀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집값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건지 아니면 이 꿈틀은 잠깐이다. 다시 밑으로 갈 것이다. 어느 쪽이 가까우실지. 제가 양해를 좀 구해 주신다면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근데 대신 그런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만약 충분히 빠져서 거래량이 회복, 아직은 제가 볼 때 그 지역이 거래량이 완연하게 회복하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회복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5채 거래되다가 7채 거래된 게 거래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아주 조금. 근데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추세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추세. 그래서 최소한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은 증가 추세를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올라와야 되냐면 2020년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회복해야 거래량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보시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가격은 빠졌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을 보시라. 알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을 내 집 마련하고 이런데 절대 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절대. 아니 원래 집이 주식처럼 갑자기 올랐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라는 방향이 있고 자산이 큰 거잖아요.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고민하시고 사셔도 돼요. 내 집 마련하셔도 돼요. 주간 아파트 가격 보시고 내 집 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방향을 읽으시고 사도 늦지 않다. 너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라. 절대 조급하지 말자. 네. 자, 근데 지난 상승장에서 사실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했던 어떻게 보면 갭 투자 방식이 그때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번에 어쨌든 하락을 하고 또 다시 언젠가는 상승을 할 텐데 미래에도 이 방식은 유효할까요? 우리나라 특성상은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유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유효라는 단어보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정책도 그런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사라, 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도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를 통해서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집을 살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요. 80%막 90%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꿔줄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DSR이에요. 직업이 있어? 너 소득이 있어? 소득이 얼마야? 아니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있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전세는 거의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세 임차인 사시는데 한 번도 저희 집주인의 직업을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소득을 물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는 좀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주인한테 소득은 있으세요? 굉장히 신뢰된 질문일 수 있죠. 네. 우리는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몇 억을 맡겨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으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가치는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건 뭔가. 근데 그거 한국의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못 없어지나요? 뿌리 박힌 지 오래돼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엄청난 수백 조의 자금을 누가 대신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할 주체가 없어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죠. 그냥 쓸데없이 궁금한 건데 만약에 없어지다 칠게요. 그냥 정부에서 강제로 없앴어. 없어서.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락이죠, 폭락. 완전 폭락인 거죠?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한국은 진짜 끝난다. 그때는 그런 게 예상치 못한 그런 게 예상치 못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거 진짜 예상치 못한 거네. 뭐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를 때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폭락했겠지. 예상했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집값 오를 때 정책이 막 여러 가지 다주택 재고 이제 보유세 나왔는데 갑자기 이래요 정부가 앞으로 전세 제도는 없다. 그거는 불법으로 한다. 그러면 집값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네. 그게 전세 제도가 없어도 뭐 핵심지나 이런 데는 집값이 우상향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거 없애도 우상향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른 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 거기가 미국이 전세제도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르던 네, 그래서 요 엄청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자, 그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나 지상이나 꼬마 빌딩 시장은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 편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쪽이 사실 금리에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요. 지금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요. 엄청 낮죠. 네, 그래서 강남은 뭐 2%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위축될 수 있고 특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놓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임대료 수입, 하나는 자산 가격 상승. 근데 이거 두 개 다 기대하기 힘들다. 왜 2% 3%짜리 돈을 못 거나요? 지금 은행 시세 차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세 차익도 안 나죠. 안 나. 그런데 그럼 임대료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2, 3%를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놔도 뭐 한 3%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뭐 투자하거나 근데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점을 저희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도 똑같이 이제 아까 전에 집값이랑 거래량 외에 다르게 볼 건 있나요, 혹시? 어쨌든 목적은 다른 거니까. 주거용 임대료가 중요하죠. 임대료. 임대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임대료가 안 빠지는 상업용 부동산이 최고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부동산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임대료는 유지해. 그러면 엄청 좋은 자산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게 봤더니 글로벌하게 봤더니 미국의 주택 임대료는요. 서프라임 기간에도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가격도 빠지면 전세 가격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글로벌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썩 좋은 자산은 아닌 거예요. 지금 미국 얘기하셔서 한국 부동산 뭐 이제 굉장히 시장 안 좋은데 미국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가요? 가격 빠지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아직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빠르진 않는데 아, 그 정도 빠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거기는 왜 그 정도로? 왠지 집값이 그만큼 우리나라만큼 안 올랐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요. 이제 잘 아시네요. 네. 덜 오르면 덜 빠지는. 집값에 모든 게 반영되어 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너무 막 집값이 왜 빠지지?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집값만 본다. 자, 그럼 그 집값을 싸게 사는 방법이 부동산 경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는 저는 경매가 꽃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20%, 30% 하락한 데가 있으면 더 싸게 사면 뭐 30, 40% 살 수 있는 거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경매는 결국 핵심은 싸게 사는 건데, 지금 앞으로 하락세가 또 1년, 2년 언제 갈지 모르지만 더 있다면, 결국엔 또 더 하락을 하면 내가 싸게 산 게 아닌 게 되면, 그렇죠. 굳이 지금 급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매도 사실은 기술인데 결국에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여기 A 아파트, B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B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싸 보이지만 만약에 A 아파트가 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경매나 집값이 빠질 때는 경매나 시장에서 사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매도 하나의 옵션이지 나는 경매만 볼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매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는 거나 더 많이 떨어진 걸 사면 돼요. 예. 그런데 또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요. 미신 같지만 좀 경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좀 뭔가 그 갖고 계시던 분이 어려워져서 네. 불가피한 선택을 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살 집이어야 되는데.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저는 내 집 마련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또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런데 투자자 목적인 분이 어차피 여러 채가 있으니까 경매가 그 아파트나 그 집이 그렇게 나왔다는 건 거기에 사셨던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잘 안 됐다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집할 필요는 없다.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아니 저도 말씀이죠. 와닿는 게 저희 여기 공덕동 근처에 이제 그때 한참 코로나 때 술집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가게가 이제 주인님이 안 좋은 선택하신 분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한 1년, 2년 동안 새로운 분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네. 어쨌든 공부하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거 보고 경매든 시장이든 우린 뭐만 본다? 가격만. 가게만 보는 위원님께 마지막 이제 가셔야 되니까 질문 짧은 거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급할 필요 없다는 거는 내가 현금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그 현금 그냥 예적금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사실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하잖아요. 좀 어떻게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집값 더 하락할 때까지는 어쨌든 이 현금으로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측하는 시장은 만약 그게 내 집 마련 자금이라면 그렇게 막 주식 사거나 이러지 마세요. 내 집 마련 자금이면. 네. 왜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갑자기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딱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사놨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너무 위험한 자산에 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만기가 확실한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만기가 확실한 뭐 예적금이나 이런데 적금 같은데 넣어놓으신다든가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요. 현금으로 좀 뭐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즘 리츠를 사기에 너무 좋은 시점이라고 봐요. 리츠는 결국엔 부동산을 사는 건데 부동산 쉽게 말해서 리츠가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 사야죠. 그래서 한국 리츠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리츠는 또 쉽게 말해서 임대 수익, 배당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중 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자금을 한번 그런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 집값이 보입니다. 더 빠진 걸 리츠에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먼저 반영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리츠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먼저 반영해서 엄청 빠졌어요, 지금. 이해하셨죠? 부동산보다 선행성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은 규모가 크니까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리츠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화된 부동산 증권이니까 가격이 바로 빠진 거죠. 마지막 질문은 부동산, 뭐 코인, 주식 상승기 때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벼락거지란 말이 돌았잖아요. 그때 그거 안 했던 사람들은 아는 집도 안 사면 바보 되고 주식 안 사면 바보 되고 코인 안 사면 바보 되고 왜냐면 그걸 샀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 지금은 또 완전 반대의 그림이 펼쳐지면서
집도 이렇게 함부로 투자한 거 아니야, 재테크는 아니야, 다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작한다면 좀 뭐부터 준비하면 좋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뭔가 관심이 좀 떠나고 있는 분들에게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중요해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강조하지만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도 않고 계속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오르면서 거기에서 왜 못 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분들 반대의 현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저는 생각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면 내가 어느 아파트 살아야지 이런 것도 다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도 딱 정해 놓으시고, 자금 확보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인 계획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왔을 때 진짜 살 수 있는 또 하나 뭐냐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생각을 바꾸시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보는. 용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때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릴 거예요. 그죠. 더 빠져. 야, 삼성전자 더 빠질 거야. 아니면 야, 집값 더 빠져. 그러면서 자기야, 집값 더 빠져. 우리나라 폭락해. 그럴 때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 바꾸기, 구체적 계획 세우기, 그리고 용기 갖기. 이렇게 그 용기의 마지막 한 숟가락은 아마 다시 이제 집을 사야도 되는 시기는 위원님께서 김작가TV 나오셔서 지금 사야 된다. 당연하죠. 제가 요즘 많이 나와서 좀 식상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 채널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거의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시작점에는 김작가TV 제일 처음 나오겠습니다. 제일 처음 확실한가요? 제가 다른 채널 유튜브 썸네일에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보는 순간 제일 처음 나간다. 제일 처음 나온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선님은 이강수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